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4강 시작하기 전에 앞에서 우리 했던 1, 2, 3강에 대해서 약간의 리뷰 조금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간에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포들이 건강하면 우리 몸은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포들이 영양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세포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함에 있어서 우리 몸에는 의사소통 체계가 있다. 그래서 신경과 호르몬에 대해서 2강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가 먹은 것들이 어떻게 부셔져서 아주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세포들에게 공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쪼개지는 과정, 소화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그것들이 다시 재가공이라는 걸 거치는 간에 대해서 배워서 우리가 이제 혈액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제 세포들이 좋아하는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재가공까지 거쳐서 우리가 혈액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이번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순환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혈액이 만들어졌는데 그 혈액이 어떻게 우리 세포한테 공급되고 그 세포들이 사용한 것들은 어떻게 배출되고 이렇게 되는지 그 순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감각기관, 눈과 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오늘 6개의 장기를 볼 예정이에요. 기관을 볼 예정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양이 많아요. 양이 많지만 1시간 안에 알차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심장서부터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심장입니다. 여러분 심장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요. 우리 펌프 역할을 해줘요. 우리 몸에서 펌프 역할을 하는 거예요. 펌프 역할을 왜 하냐면요. 혈액을 온몸에 뿌려줘야 되거든요. 누군가가 혈액을 받아가지고 온몸에 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심장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심장을 펌프 역할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심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요. 박동과 박출입니다. 어떻게 뛰어요? 그리고 어떻게 내보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박동을 살펴보니까요. 우리가 1분에 보통 맥박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맥박이라고 알고 있는 거 그 박동이 70회에서 80회 정도 뛰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상은 72회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한 번 심장이 뛰었을 때 얼마만큼의 혈액이 방출되나요? 보면 1회 방출량은요 60ml 정도 돼요. 자, 그럼 우리 산수 한번 해볼까요? 산수? 1회에 60ml인데요. 1분에 70회 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요 1분에 약 4에서 5리터의 혈액이 박출되게 되는 건 거죠. 박동을 거쳐서 박출되는 양이 1분에 4에서 5리터 정도가 되는 거고요. 우리는 1분이 아니고 24시간 내내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로 따져봤을 때 심장은요 어느 정도의 혈액을 박출하냐면요 7,200 리터를 박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양이잖아요. 우리가 3~5병 2리터짜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양을 우리가 3,600개 정도 되는 3~5병 3,600개 정도 되는 양을 우리 심장이 펌프의 역할을 해서 온몸으로 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이 진짜 많은가 봐요.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약간 혈액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제가 되게 공감했던 말이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여기를 찔러도 혈액이고 여기를 찔러도 피가 나오는데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오는데 우리 몸은 다 피로 돼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오, 아 진짜 나랑 비슷한 생각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몸의 혈액량은요 4에서 5리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순환을 하고 있는 건 거죠. 하루에 7,200리터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5리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걸로 7,200을 만들어낸다는 건 진짜 엄청난 양이 우리의 혈관을 지나고 심장을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건 거죠. 그럼 우리 심장을 조금 살펴볼게요. 심장을 조금 예쁘게 하트로 그려볼게요. 하트처럼 생기진 않았으나 이렇게 그려보고요. 우리 심장은요.
심방 2개와 심실 2개. 그래서 2개의 심방과 2개의 심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사람 기준이라서 이쪽이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간에서 혈액을 만든다 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 간까지 했죠. 간에서 혈액을 만들어가지고요. 우리가 우심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혈액이. 우심방으로 들어가서요. 우리가 수축과 유한 작용을 통해서 우심실로 나오게 되고요. 이 혈액은 폐에 가서 우리는 산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폐에 가서 산소를 붙여서 좌심방, 좌심실로 해서 온몸으로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은 이렇게 한 방향으로 뿌려지게 되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가 혈액은요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뿌려지는데 100%의 혈액이 뿌려졌을 때 우선순위가 있게 뿌려진다라는 건 거죠. 여기에서 5%의 혈액은요 이렇게 다시 심장으로 갑니다. 왜냐면 심장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심장도. 여기 혈액을 돌리는 걸로 심장이 먹고 사는 게 아니고요. 다시 나한테 주는 혈액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뿌려지는 것 중에서 5%는 다시 심장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20%는요. 뇌로 가져다 주고요. 25%는 심장으로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벌써 50%예요. 심장, 뇌, 신장 이렇게 3개의 기관이 혈액의 50%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0%가 온몸으로 뿌려진다라고 한다라는 건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이강이랑 조금 생각해 보면 이 혈액을 이렇게 공급하는 것에 있어서 뇌가 컨트롤을 할 거 아니에요. 뭘로 컨트롤하냐면 신경으로 컨트롤하거든요. 자율신경 기억나시죠? 교감신경이 항진되었을 때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혈관이 수축합니다. 우리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교감신경이 우선순위를 갖고 혈액을 공급하게 되는데 여기서 정상적으로 봤을 때도 50% 가는데 교감신경이 항진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온몸으로 뿌려지는 것 중에서 약간 좀 부족한 애들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 생명과 조금은 연관성이 떨어지는 생식기 쪽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혈액이 많이 오지 않아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요. 또 관절, 피부, 소화기계 이런 쪽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감신경 항진되었을 때 만성 소화불량 생깁니다. 막 이런 것들도 우리 이야기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혈액에는 4에서 5리터를 가지고 7,200리터를 공급하지만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정말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많아졌을 때는 부족한 기관이 생긴다라는 거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믿기세요? 저는 맨 처음에 이 강의를 듣고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게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주셨던 게 우리가 동상 걸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동상 진짜 많이 걸렸었거든요. 동상 걸렸을 때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심부의 온도가 일정하게 지켜져야 되는데 우리 추울 때, 정말 추울 때 혈액이 발끝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면 심부의 온도가 너무 떨어질 것 같으면 혈액이 우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이 얼어서 우리가 죽게 된다라는 건 거죠. 그걸 딱 느끼고 나서 제가 경험했던 게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혈액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좀 부족했을 때 생식기, 관절, 우리 이렇게 피부, 소화기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심장에서 이상이 생기는 걸 하나씩 살펴보면서 조금 더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판막 이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냐면요. 심장은 한 방향으로 흘러야 된다고 했잖아요. 혈액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흘러야 돼요. 한 방향으로만 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심장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요. 판막이라고 하는 문이에요. 여기 삼천판, 여기 태동맥판, 이천판, 대동맥판 해가지고요. 문이 있어요, 여러분, 문.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장은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축하고 이완하고, 수축하고 이완하고 하는 거예요. 수축하는 것과 동시에 판막이 열리는 건 거죠. 열려서 내려가면 또 여기에서 수축하고,
그리고 내보내고 이완하고 이 역할을 해서 우리가 심장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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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죠. 그렇게 심장은 수축 이완을 통해서 혈액을 내보내는데 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보내고 문을 꽉 닫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판막에 이상이 생기면 자꾸 이게 열린 게 저기 판막 문이 잘 안 열리면 협착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열린 것이 잘 안 닫히면 폐쇄 부전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문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한 방향으로 흘러야 될 혈액이 뒤로 역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심장이 비대해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것들이 수축 이완 작용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겠죠. 펌프의 기능을 잘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판막 이상은요. 첫 번째 선천적으로 올 수 있고요. 두 번째 후천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는요, 엄마 뱃속에서 영양소의 부족으로 판막이 잘 안 만들어진 경우예요. 그리고 후천적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약간 갑상선 항진증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이거나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분들은 우리가 아무래도 혈류가 굉장히 빠르게 박동수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평균 맥박수가 막 100 이상 올라가시는 분들, 이러신 분들은 판막이 하다 너무 힘들다. 근데 영양소 공급도 잘 되지 않아서 우리가 그것들의 재생도 잘 되지 않는다 했을 때 판막 이상으로 우리가 후천적으로 판막을 수술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문제가 크게 발생했을 때는 우리는 수술이라는 걸 하게 돼요. 인공 판막을 우리가 삽입하는 수술을 하게 되죠. 판막 성형술 이런 거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는데 판막을 수술해야 되는 상황에서 영양소를 드시면 낫습니다. 수술하지 마세요는 아니고요. 조금 예방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조금 맥박수가 좀 계속 높아. 그리고 약간 좀 난 심장이 좋지 않은 유전자를 좀 가진 것 같아. 이러거나 했을 때 우리는 판막은요 연결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연결 조직에 해당하는 영양소를 잘 공급하고 있으면 이렇게 판막에 이상이 잘 오지 않는다라는 거. 그럼 연결 조직은 뭐가 있을까요? 콜라겐이죠. 그래서 단백질이랑 비타민 B군이 있어야 되고요. 비타민 C까지 드셨을 때 콜라겐이라는 것들을 형성하게 돼서 연결 조직이 잘 원활하게 재생될 수 있기 때문에 판막의 이상이 판막의 이상이 오지 않게 예방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의 문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우리가 심장이요. 5%의 혈액을 가지고 간다고 했어요. 5%의 혈액을 이렇게 가지고 가서 심장에게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우리는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관상동맥으로 혈액을 공급해서 우리 심장이 영양소를 받아서 산소를 받아서 재생을 하고 뛰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일어나는 질환이 뭐냐면요. 첫 번째, 협심증. 관상동맥의 70% 정도가 막혔을 때 우리는 이렇게 좁아졌을 때 협심증이라는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협심증은 어떤 거냐면요. 이 혈관에서 막힘 증상, 좁아지는 증상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심장은요. 이렇게 근육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심장은 근육으로 되어져 있어서 수축 이완을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산소와 영양소가 잘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혈관이 좁아지다 보니까 혈류의 흐름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산소랑 영양소를 잘 못 받다 보니까 심장이 원활하게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가슴이 조여지는 듯한 아픔, 심장이 쇠하다 이런 아픔, 혹은 짓누른다 이런 아픔을 느낀다. 그것이 협심증이에요. 관상동맥의 70% 정도가 막혔을 때, 그리고 협심증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다 보면은요, 심근경색이 됩니다. 심근경색은 어떤 거냐면요, 혈류가 좋지 않다 보니까 혈관이 좁아져서 혈류량이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근육 세포들이요, 영양소를 잘 못 받아서 결국엔 경화되는, 우리가 죽는 병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근경색이 일어나면 우리가 발생을 하면 심장마비가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왜요? 수축 이완하는 움직여야 되는 이 세포들이 굳어져 버렸으니까 수축 이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근경색이 됐을 때는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무서운 질환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협심증 같은 것들 있었을 때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냐면요.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텐트 삽입. 그렇죠?
그래서 막힌 혈관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풍선을 불어 넣어서 거기에 스테인리스 두물망을 넣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계속 진화해가지고 요즘은 그 스테인리스 그물망에 혈전제, 혈액을 묽게 해주는 그런 성분을 발라서 이렇게 삽입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스텐트 삽입도 하고요. 관상동맥 우회술 같은 것도 해요. 혈관을 조금 우리 이렇게 직진하다가 안 되면 옆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회술도 하고요. 성형술 같은 것도 합니다. 혈관을 가지고. 근데 우선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고 지금 좁아진 것에 대한 증상을 완화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스텐트를 삽입하던 우회술을 하던 했을 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스텐트를 삽입하게 되고 또 다른 혈관에 대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혈액순환에 대한 문제는 우리 다음 시간에 굉장히 자세하게 할 테지만 오메가3랑 레시틴 드시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혈액의 흐름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세 번째, 부정맥입니다. 맥이 규칙적으로 뛰지 아니한다. 부정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규칙적으로 뛰지 않아요? 1분에 70회에서 80회 뛰어야 되는데요. 빈맥이라고 하는 애는요. 1분에 100회 이상을 뛰는 거예요. 서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서맥은 50회 이하를 뛰는 거고요. 세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세동은 300회 이상을 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수축 이완을 잘 하지 못해서 박동에 이상이 생긴 건 거죠. 맥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심장은 누군가의 명령을 받아서 뛴다라고 했잖아요. 누구의 명령이냐면 우리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뇌의 명령을 받아요. 뇌가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산에 오르네. 그럼 혈액량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더 많이 뛰어. 이 사람 지금 화가 났네. 혈액량이 많이 필요하겠네. 더 많이 뛰어. 이거를요. 베타파로 여기 동방결절에게 연락을 합니다. 70회 뛰세요. 100회 뛰세요. 이렇게 연락을 해요. 이 동방결절은 자동능의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이렇게 영화에서 보잖아요. 심장을 인식해가지고 이렇게 007 박스, 007 가방 같은데 이렇게 딱 넣었을 때 심장이 파닥파닥 뛰는 이게 시계추처럼 이렇게 한번 툭 하고 나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일정 기간 자기가 여기 동방결절에서는 자동적으로 뛸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근데 동방결절한테 아무튼 베타파로 연락을 했어요. 70회 뛰어, 100회 뛰어 연락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방실결절한테 또 연락을 해서 우리가 쿵쾅 이렇게 해서 박동이라는 걸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신호예요. 전기신호. 우리 몸에서 전기신호는 뭐가 담당한다고요? 우리 미네랄이 담당한다고 배웠어요. 그렇죠? 미네랄이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부정맥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는 건 이 전기신호의 이상이다. 그러면 미네랄 부족의 이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같은 것들의 부족으로 우리가 수축 이완 작용이 안 될 수 있고 전기신호에 대한 명령이 잘 전달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같은 그런 것들 공급하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요. 저도 4살 어린 친구한테 이렇게 권해가지고 조금 도움 받았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있다면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거는 전기신호로만 부정맥은 전기신호의 이상으로만 발생하지 않고요. 함막에 이상이 있어도 피가 역류하거나 이런 증상이 있어도 제대로 뛰지 못할 거고요. 혈액순환 장애로 우리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진행되고 있을 때 심근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도 잘 뛰지 못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부정맥입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 폐로 갈게요. 자, 폐는요, 우리가 기체 교환을 하는 장소예요. 우리가 산소가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체 교환을 하는 곳인데, 우리 여기서도 좀 알아볼게요. 1분에요, 우리는 12회 호흡을 합니다. 12회 호흡을 하고요. 1회 호흡할 때 우리가 500ml 정도 호흡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루로 따지면요. 8,000에서 9,000리터의 산소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또 내보내게 되는 건 거죠. 8,000에서 9,000이니까
이거 500 아닌 것 같은데 50인 것 같은데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어찌됐든 하루에 8,000에서 9,000리터의 산소를 받아들이고 내뿜는다.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어떤 의사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밥보다 물보다 공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끊었을 때 사망에 이르는 게 가장 빨리 사망에 이르는 게 공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어필하시는 그런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것처럼 굉장히 많은 양의 호흡을 우리는 한다는 거예요. 왜요? 세포가 산소를 필요로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볼게요. 코부터 우리가 숨을 쉬게 돼요. 숨을 쉬면 기도를 지나서요. 기관을 지나서요. 기관지. 그래서 세 기관지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가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폐가 있고요. 이 폐에 우리 폐포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건데 양쪽 폐를 합해서 3억 개의 폐포가 있습니다. 포도송이처럼 되어 있는 폐포가 3억 개가 있어요. 폐포 하나를 그리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주 얇은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비눗방울 불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톡 건드리면 터지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얇은 단막이에요.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요. 아주 여린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포가 있는데 여기 산소를 들어오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 옆에 모세혈관이 흘러요. 모세혈관이 흘러서요. 우리 세포들이 쓰고 남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들요. 여기다가 전해줘서 우리가 들숨에는 산소를 넣어주고요. 날숨에는 이산화탄소를 빼주는 역할. 이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폐에서는요. 3억 개의 폐포를 가지고 기체 교환을 하고 있는데 이 폐포를 다 펴봤더니요. 테니스 코트의 반 정도 된대요. 그 정도로 굉장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우리는 산소를 들여보내고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역할을 폐가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되게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많은 양의 산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빨리 세포한테 갖다 주지 왜 이렇게 길을 길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코로 숨 쉬면 바로 가져다 주게 하지 왜 이렇게 길게 이 여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폐포를 만나게 했을까? 우리 몸은요 생명 유지 차원으로 모든 것이 작동되기 때문에 우리 공기 안에 산소 말고도 많은 오염 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화작용을 거쳐서 폐포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정화작용은 이렇게 선모가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코에 코털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 내려가면서 계속 있습니다. 이렇게 선모작용 이렇게 하는 이렇게 털이 계속 있고요. 어디까지 있냐면 폐포 바로 앞에까지 우리가 선모작용을 해가지고요. 어떤 이물질을 잡아서 그것들을 선모로 넘겨서 이동을 시켜서 가래의 형태로 뱉어내기도 하고요. 코딱지의 형태로 이렇게 정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내 몸에 들어오면 이물질은 싫어요 하는 것들을 우리는 정화를 하는 역할을 하고 폐포한테 산소를 공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폐는요. 공격력이라는 것이 셌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어보다 공격력이 셌을 때 우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문제부터 보고 갈게요.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요. 염증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염증은 어떤 곳에서든 다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코에서 우리가 비염 있죠. 그래서 염증. 그리고 우리 여기 후두에서도 염증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기관에서도 염증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기관지에서도 염증 생길 수 있고 모세기관지에서도 염증이 생길 수 있고 폐렴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염증은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염증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보면 공격적인 물질에서 오염된 물질이었거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었거나 이런 물질이 있었을 때 우리는 염증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질들로 인해서 나라는 사람이 염증이 난다. 그리고 세균과 바이러스 같은 것들의 침입을 그냥 받아들이게 해서 그래서 그들의 번식으로 인해서 염증이 일어나기도 하죠. 급성 염증은 사실 상관없는데 만성적으로 지속됐을 때는 그것들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저희 아이도 천식이 있었는데
기관에 이렇게 확장이 일어나죠. 만성염증이 되고 나면은요, 여기 촉촉한 점액이 약간 점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점막세포들이요, 딱딱하게 이렇게 좀 더 확장이 돼요. 이 확장을 이렇게 옆으로 늘어나는 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안쪽으로 확장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들락날락이 잘 안 돼서 자꾸 모래 굴러가는 소리, 쌕쌕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을 우리가 천식이라고 하죠. 만성염증으로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COPD가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하죠. 그리고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요? 우리 공기가 굉장히 많이 오염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COPD는 어떤 원인 하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약간 만성 기관지염. 만성적으로 이렇게 염증이 있는 기관지, 그래서 많이 안쪽으로 확장된 형태, 그래서 기류가 잘 되지 않는 상황, 왔다 갔다가 잘 안 되는 상황, 그리고 폐기종. 그래서요, 이 폐포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풀어서 확장되어서 기체 교환이 잘 안 일어나거나 아니면 폐기종으로 이렇게 폐포가 없어지거나, 우리가 이것을 폐기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기류가 왔다 갔다가 잘 되지 않잖아요. 기체 교환이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쌕쌕 숨을 쉬고 얕은 숨을 쉬고 어깨가 들썩들썩거리는 숨을 쉬게 되죠. 근데 초창기에 잘 모르는 이유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계단을 올라갈 때 숨이 차는 거야. 아니 당연히 나이 먹었으니까 좀 숨이 얕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COPD의 증상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많이 안 좋아졌을 때 알게 된다라는 것이 좀 문제다. 그래서 호흡량 이런 것들 보고 우리가 판단하게 되죠. 세 번째, 폐암 같은 것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암도 생길 수 있죠. 만성염증으로 암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격이라는 것이 커졌을 때 이런 염증이나 COPD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러면 방어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나은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방어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외부적인 방어와 내부적인 방어를 좀 보고 싶어요. 이제는 외부적으로도 좀 방어해야 되는 세상인 것 같아요. 공기 중에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알레르기 물질이 굉장히 많이 떠다니고 있는 건 거죠. 분명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 8,000에서 9,000 리터에 해당하는 호흡에 굉장히 많은 오염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수기를 집에 모두가 들여놓는 것처럼 공기청정기가 모두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8,000리터에서 9,000리터에 해당하는 이 호흡에 오염된 물질이 들어오면 공격력이 세지니까 우리가 외부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거죠. 근데 여러분, 초미세먼지가 2.5 마이크로미터거든요. 이거부터 우리가 초미세먼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희 거는 0.0024 마이크로미터 물질을 걸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분의 1 크기를 걸러낼 수 있게끔 만들어낸 공기청정기라는 거죠. 아메이 공기청정기가 전 세계 1위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미세먼지만 걸러내겠다가 아니고요. 공기 중에 들어있는 미세먼지와 우리가 거기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세균, 바이러스, 알레르기 물질까지도 걸러낼 수 있으려면 입자가 이 정도 돼야 됩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연구 결과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판매 1위인 것이다. 잠깐 아메이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정말 중요합니다. 8,000에서 9,000리터의 호흡량에 우리가 뭘 나쁜 걸 먹지도 않았는데 들어오는 오염물질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엊그저께 들었던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고 싶대요. 미세먼지를 활동성 중금속이라고 말하고 싶대요. 그래서 꼭 반드시 차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사용해 보시는 거, 생각해 보시는 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볼게요. 내부적으로는요. 정화작용이 굉장히 잘 되려고 하면 그리고 이 폐포가요. 늘어지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으려면 그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점막세포를 튼튼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점막세포를 튼튼하게 하고요. 면역을 좋게 해야 해요. 왜요? 우리 여기 혈관 옆에는요.
배식세포들이 이렇게 면역세포들이 이렇게 주둔해 있어요. 왜요? 나쁜 것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이렇게 공기와 함께 들어오려고 하면 다 잡아서 먹어서 안 보내주려고요. 그렇게 다 있는데 이 면역이 좀 떨어지면 우리가 많은 물질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면역도 좋아야 되고 정막세포의 기능은 3강에서 많이 말해서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방어력을 키워줄 수 있다. 그랬을 때 폐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에서 조금은 내가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세 번째예요. 신장이요. 신장은요. 해독이랑 균형에 대한 이렇게 장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간에서 해독을 했어요. 해독을 한 애들을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장에서 배출하는 역할을 해서 해독의 장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첫 번째, 여과로 해독합니다. 간에서 요산, 요소로 이렇게 분해시켜준 것들을요, 신장에서 내보내주는 건 거죠, 소변으로. 그래서 여과 기능도 하고요. 두 번째, 혈압 관리도 합니다. 세 번째, 조혈작용도 하고요. 네 번째, 비타민 D의 활성화도 합니다. 오늘은 여과에 대해서만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과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리 신장을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신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콩 모양으로 생겼는데 팥 색깔이다 해서 콩팥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러면 신장한테 하루에 몇 리터의 혈액이 가냐면요. 우리가 보세요. 여기에서 7,200리터를 심장에서 펌프를 했고 25%가 신장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800리터가 하루에 1,800리터가 신장으로 오게 되고요. 이 심장에는 정수기가 있어요. 그 정수기를 우리는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이 네프론이요. 한 신장에 100만 개씩 있어서 신장이 두 개니까 200만 개예요. 그래서 200만 개의 정수기가 있는 거죠. 이 정수기로 걸러서요. 99%가 여러분 99%가 재흡수가 돼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대단했어요. 얼마나 흡수를 많이 하고 싶은 걸까, 우리 몸은. 세포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흡수를 하고 싶은 걸까. 이렇게까지 열심히 쪼개고 만들고 내보내고 또다시 흡수하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먹는 거 진짜 계속 먹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먹는 것이 굉장한 공격 물질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음식을 참 잘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99%는 재흡수되고요. 나머지 이렇게 까만색 거랄까요? 나머지가 이렇게 요 관으로 내려오고요. 방광, 요도를 거쳐가지고 소변으로 1.8리터가 내려오게 돼요. 소변으로 하루에 1.8리터 내보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수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프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네프론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이렇게 여러분 이게 혈관이에요. 아이고, 이걸 너무 뚱뚱한 게 그러네. 여기 혈관이에요, 혈관. 이거를 우리가 사구체라고 해요. 왜 사구체라고 하냐면 머리카락보다 얇은 혈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사자. 그리고 혈관이 뭉쳐져 있다, 공처럼. 그래서 공구 이렇게 해서 사구체. 사구체를 지나면서 우리는 혈액이 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그럼 걸러지는 것이냐 보면 여기에 혈압이 60 정도로 미쳐요. 사실 아주 작은 모세혈관은요 한 30 정도의 혈압이 가는데 이쪽 신장의 사구체 작은 모세혈관은 혈압이 60 정도 굉장히 센 혈압으로 우리가 전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과를 하기 위해서죠. 이 혈관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이걸 조금 이쪽에다 그려볼게요. 혈관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요. 혈압으로 이렇게 혈액을 돌리면서 그 구멍에서 빠져나가게 하려고 그래요. 여과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빠져나오는 게 있고 안 빠져나오는 게 있거든요. 안 빠져나오는 것부터 그냥 지나가는 것부터 제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혈구. 여러분 우리가
피오줌이라고 하잖아요. 혈뇨. 이렇게 혈뇨가 생각 안 나고 피오줌이란 말이 생각나요. 이거 너무했다. 그쵸? 혈뇨. 혈뇨 보면 안 되잖아요. 그쵸? 얘는 그냥 지나가야 되는 애예요. 그리고 단백질. 단백뇨 보면 안 되죠. 단백질 그냥 지나가고요. 지방 그냥 지나가고요. 지용성 비타민도 지나갑니다. 걸러지지 않아요. 근데 그럼 내려오는 물질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보면 물 내려옵니다. 그리고 당도 내려와요. 당이 좀 의아하시죠? 당도 내려오고요. 그리고 아미노산의 형태도 내려가서 빠지고요. 그리고 미네랄 같은 것도 빠지고 질소 화합물도 빠집니다. 사실은 이걸 빼고 싶은 건 뭐죠? 질소 화합물. 뭐예요? 요산, 요소, 암모니아 여기에 써야 되겠어요. 암모니아, 크레아틴. 요런 내 몸에 갖고 싶지 않은 것들. 이것을 빼려고 우리는 걸러주고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나오는데요. 얘네들이 이렇게 구멍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물은요. 99% 재흡수돼요. 당은 100% 재흡수됩니다. 그래서 당뇨면 안 되니까요. 당은 재흡수되게끔 되어 있어요. 설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암모니아, 요산, 요소, 크레아틴 이런 것들이 포함된 1.8리터가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혈관의 구멍을 통해서 얘네들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호원 주머니라는 게 있습니다. 보호원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대요. 그래서 보호원 주머니라고 하는데요. 여기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렇게 세뇨관을 거쳐서 우리가 재흡수의 과정을 거치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재흡수가 물과 당이 재흡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소변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암모니아, 요산, 요소, 크레아틴을 이렇게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도 문제되는 걸 그럼 먼저 볼까 봐요.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염증이 있습니다. 이 염증을 급성 염증과 만성 염증으로 나눠서 볼게요. 급성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혈압이 60 정도로 미쳐야 되는데 여기에 조금 센 혈압으로 올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축구 선수들이요. 전후반전을 격렬하게 뛰고 나면 우리가 혈뇨 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안 겪어봐서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아서. 근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혈압이 세게 미치다 보니까 혈관이 뜯어지는 거예요. 뜯어져서 나오지 말아야 할 혈구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혈뇨가 나오게 되는 건 거죠. 그랬을 때는 쉬면서 우리가 보완하면 빠르게 급성염증은 보완이 됩니다. 우리 몸은 재생이 참 잘 되는 몸이잖아요. 그래서 급성이면 괜찮은데 만성은요 조금 문제가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만성적으로 혈액 내용물이 좋지 않아서 이 혈관을 지나다니는 혈액 내용물이 좋지 않아서 계속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염증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에 있는 작은 구멍이 조금씩 커져요. 막 커지면 나오지 말아야 할 혈구도 나오고 단백질도 나오고 지방도 나오고 그래서 제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내가 내 소변을 봤을 때는 잘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소변 검사를 했을 때 혈류가 약간 있네요. 단백뇨가 나오고 있네요. 이거 더 진행되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검진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만성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요. 맨 처음에는 작은 농도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질 수 있다는 건 거죠. 이렇게 구멍이 더 많이 생기면요. 그래서 염증이요. 생겨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커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몸은요. 빨리 가서 다시 원상복구하거든요. 근데 지속되다 보면요. 만성염증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하냐면요. 에이 정말 하기 힘들다 해서 폐쇄 이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어때요? 우리가 독을 배출해야 되잖아요. 배출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변으로 독이 잘 빠지지 않아서 요독증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건 거죠. 그럼 만성적으로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우리가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여기에서 여과하는 것에 대한 율을 볼 수가 있는데 90 이상이 정상이거든요. 근데 30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가 요독증을 좀 느낄 수 있어요. 자꾸 붓는다. 그리고 복부팽만감 같은 거 있고 약간 좀 이상하다. 몸이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건 거죠. 그리고 15 미만으로 떨어지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우리 복막투석에 들어가셔야 돼요. 심장 기능에서 70%가 소실되고 난 다음에 그 30% 중에서도 70%가 소실되었을 때 정말로 거의 이 네프론이 200만 개가 거의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투석을 외부에서 하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복막 투석이 있고요. 두 번째 혈액 투석이 있고요. 세 번째 이식이 있습니다. 이식 쉽지도 않고요. 혈액 투석도 참 쉽지 않고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내 몸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해독의 과정, 여과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고 외부에서 인공적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삶의 질로 봤을 때는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근데 선진국에서는요. 이렇게 혈액 투석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동네 어귀마다 혈액 투석을 하는 그런 기관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도 먹거리가 달라지면서 한국 사람들의 식생활이 달라지면서 혈액을 투석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도 우리도 문제가 되어서 약간 이렇게 마을마다 투석에 대한 기관이 생겨야 될 정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의에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완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완하면 되느냐 보면 여기 너무 좁다. 그렇죠? 보완을 한번 볼게요. 보완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혈관 관리를 잘 하시면 돼요. 아주 작은 혈관으로 많이 공처럼 뭉쳐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 관리를 잘하는 게 심장은 관건입니다. 그럼 첫 번째, 혈압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겠죠. 센 혈압으로 우리가 오게 되면 트어지니까 우리가 혈압 관리를 되게 잘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혈액 내용물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있잖아요. 혈액 내용물에서 당이 많으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우리가 연구했던 결과를 발표했던 거에서 과일 주스나 탄산 음료를 빈번하게 마시는 사람들은 만성 콩팥 질환에 걸릴 확률이 일반적으로 안 먹는 사람에 비해서 60%나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라는 것을 발표했죠. 왜냐하면 과도하게 빨리 흡수되는 당을 내가 빈번하게 먹는다라는 건 우리가 혈액 속에 당이 떠다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구체는 머리카락보다 얇다고 그랬잖아요. 근데요, 우리 설탕물만 이렇게 만졌다가 이렇게 빼도 여기가 끈적끈적한데 혈관이 이렇게 들러붙을 수 있겠죠. 협착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과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혈액 내용물 관리 굉장히 잘 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먹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독극물, 독성물질이 없을게요. 독성물질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빈번하게 드시는 약들 약간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담배나 술 이런 것도 조금 독성물질에 해당한다. 혹은 여러분들이 맛있어서 먹는 이런 첨가제가 가득 들어있는 합성 첨가제가 가득 들어있는 음식들 그런 것도 우리 몸에서는 독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여과해주는 애는 신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는 것들을 얘가 다 걸러주고 있어서 걸르다가 너무 힘들면 트어지고 폐쇄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먹는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혈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트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비타민C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비타민C 많이 드시면 되게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물 많이 안 드시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드셔야 여과할 때 노폐물이 이동할 때도 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과할 때도 물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물을 많이 먹지 않으면 내 몸에서는요. 물을 안 내보내려고 열심히 애를 써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나가지 말아야 될 나가야 할 이런 애들의 농도가 짙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여러분들 되게 잘 드시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비장이에요. 비장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위 뒤쪽에 이렇게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있고 췌장 끝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비장은 뭐 하는 기관이냐면요. 첫 번째 우리가 노화된 혈구를 정리를 해요. 그래서 정화작용을 합니다. 혈액에 정화작용을 해요. 우리 적혈구가요. 120일 살거든요. 근데 120일 살고 난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죽질 못해요. 그래서 얘는 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적혈구나 혈소판 같은 애들은 이 비장이 가져다가 얘네를 분해해서 처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노화된 혈구 정리를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요. 적혈구가 120일 살지 않고 막 100일 만에 죽고 80일 만에 죽어요. 그럼 노화된 혈구를 정리하는데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비장이 비대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면역을 담당해요. 비장을 우리가 다른 말로 최대 림프절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면역을 담당해요. 특히 이 면역은 어떤 면역이냐면요. 혈액 속에, 혈액 내용물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항원들, 나쁜 놈들을 잡아서 처리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감염에 대한 질환이 나한테 생기게 되면요. 비장이 비대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장이 비대해졌을 때 비장을 떼어낸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게 되면 혈구 정리가 잘 되지 않고요. 그리고 면역에 해당하는 이 기관을, 이 기능을 잘 하지 못해서 우리가 감염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 비장은 간이랑 협업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장의 기능이 약해지면 우리가 간이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비대해지고 그래서 얘를 떼내고 그러면 간의 부하가 굉장히 커진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그런 점으로 한번 보셔서 비장도 굉장히 소중한 장기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눈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순환계 끝나고요. 감각기관으로 가는 거예요. 시간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눈입니다. 우리가 눈은 구조를 그려서 조금 바라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카메라 렌즈처럼요. 우리 눈에도 수정체가 있습니다. 수정체가 있고 이렇게 눈은요. 탁구공처럼 생겼어요. 여러분들 겉에 보이는 눈이 작다 하더라도 안으로 보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여기 안에는요. 유리체라고 해가지고 약간 젤리 같은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우리는 망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또 망막을 감싸고 있는 맥랑막도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눈의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막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이렇게 점액 세포들, 그러니까는 점액을 이렇게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안화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샘분비를 할 수 있는 이런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쪽이 우리가 홍채라고 해요. 홍채라고 해서 동공의 수축, 이완 이거 작용을 해주는 거고요. 여기를 모양체라고 합니다. 수정체를 수축, 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기가 각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눈은 이 정도로 되어져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근시, 원시, 난시가 있습니다. 사실 얘네는 질병은 아니에요. 그렇죠? 안경으로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병은 아니죠. 근시는 뭐냐면요. 우리가 가까운 것만 계속 보다 보니까 수정체가 이렇게 수축된 상태로 지속해가지고요.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을 볼 때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늘어나고 이렇게 수정체가 굳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안경으로 그걸 보완하는 거고요. 원시는요. 우리가 요 모양체가요. 수정체를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는 이 근육을 이렇게 왔다 갔다 수축 이완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약간 노안이랑 원시가 노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노안 오시면 이렇게 하잖아요.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보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곧 다가올 것 같아서 아주 무서운데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초점이 잘 안 맞는 건 거죠. 그래서 자꾸 이 기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난시는 수정체에 굴곡이 생겨가지고요. 빛의 번짐 현상. 그래서 약간 조금 이렇게 번져져 있는 상태로 물체가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얘네는 질병은 아니에요. 두 번째 안구건조가 있습니다. 안구건조는 뭐 우리
3강에서 들었던 것처럼 점막세포가 약간 좀 기능을 잘해야 안구건조가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즘 안구건조증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공기가 오염된 성분들이 되게 많아서 공격물질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스마트폰 사용으로 우리가 눈의 깜빡임이 줄어들다 보니까 안구 건조가 오시는 분들 있죠. 점액세포를 굉장히 튼튼하게 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 뭐가 있냐면요. 백내장 있습니다. 백내장은요, 이런 거예요. 수정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수정체가 있는데 여러분들 수정체에 혈관이 있는 거를 느껴보신 적이 있어요. 자다가 누가 깨워가지고 탁 일어났는데, 아니면 아침에 탁 일어났는데 눈에 실핏줄 같은 것들을 빨갛게 보신 적 있죠. 우리가 이렇게 혈관이 있어요. 눈을 뜨고 지금 이렇게 일상생활 할 때는 혈관이 안 보이는데 혈관으로 다 나서 우리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신장만큼이나 아주 작은 모세 혈관이 밀집된 곳이 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혈관이 있는데 혈관이 경화가 되는 거예요. 막힌다라는 건 거죠. 혈관이 막히면 우리 몸은요,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혈관을 또 놔요. 막힌 애 놔두고 또 놔요. 근데 얘가 또 막혀요. 그럼 또 놔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화된 혈관이 수정체를 가로막아서 약간 우리가 봤을 때 아우, 세상이 시원하게 보이질 않는다. 세상이 너무 뿌옇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나는 한 달을 살아도 맑은 세상을 보고 싶다. 그러시면서 내가 수정체를 갈아 끼우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백내장 때는 이렇게 수정체를 갈아 끼우는 거,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해결하게 되는데, 무슨 문제예요? 혈관을 계속 넣는다라는 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죠? 혈액의 흐름이 좋지 않다라는 거. 네 번째, 녹내장 있어요. 녹내장은요, 실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죠. 그래서 녹내장 조금 잘 알아봐야 되는데, 녹내장은 두 가지로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안방수가 있어요. 안방수가 있어서요, 여러분들 이렇게 눈에는 이렇게 눈물과 이렇게 눈을 촉촉하게 해주는 애들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상수도가 있고요. 또 빠지게 해주는 하수도도 있어요. 근데 공급을 해줬는데 잘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압력이 높아져요. 압력이 높아지니까 어때요? 유리체가 계속 압력으로 밀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망막에 시세포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포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시세포들이 그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손상을 받았을 때 우리가 조금 위험하다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시세포들이 받은 감각세포, 시세포들이 받은 정보를 이렇게 시신경을 통해서 뇌에 갔을 때 뇌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세포가 기능을 잃어도, 시신경이 기능을 잃어도 우리는 상을 못 보는 거예요. 뇌에서 보질 못한다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 녹내장은요, 압력 때문에 시세포들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시신경들이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공급을 잘 받지 못해서 시세포나 시신경들에게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얘네들이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건 거죠. 그래서 혈액순환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녹내장을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혈액순환을 조금 더 신경 쓰셨을 때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망막박리가 있어요. 망막박리는 제가 굉장히 잘하는 질환입니다. 저희 엄마가 망막박리로 굉장히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망막박리가 왔을 때, 급성으로 왔을 때는 바로 알아차리지만 저희 엄마처럼 되게 시간이 걸려서 온 경우에는요, 바로 알아차리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쪽 눈으로 바라봤을 때 잘 보이니까 그냥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넘어지는 건 거죠. 그래서 시력 검사를 하러 갔더니 한쪽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된다. 시력을 잃을 수 있다. 실명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여기 망막과 맥락막이 있잖아요. 근데 망막에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맥락막에서 혈액을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공급을 해 주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벽지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좀 새가지고 물이 이렇게 계속 들어가면 벽지가 이렇게 들뜨잖아요. 그것처럼 망막에 들뜸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영양소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영양소 공급을 하려다 보니까 혈관의 경화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물이 새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망막 박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건 거죠. 그랬을 때 병원에 가게 되면 망막을 붙여주는, 맥락막과 붙여주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되는데, 가스랑 오일을 주입해가지고 우리가 붙여주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뭐예요? 혈액순환 장애예요. 6번째, 황반변성 있습니다. 황반 변성은요, 우리가 어디를 황반이라고 하냐면요, 시상 맺히는 곳, 여기를 우리가 황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맺혀가지고 여기에 시세포들이 원추세포와 간상세포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것들이 이제 여기에 상이 맺히는 거예요. 이렇게 맺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세포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운전하고 있는데 가운데가 뻥 까맣게 보인다라던가 이렇게 격자 무늬가 이렇게 왜곡된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황반 변성이라고 하고요. 지속되면 이것도 실명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런 황반 변성은 왜 그러냐면요. 여기 황반에 해당하는 곳에 이렇게 세포들의 밀도가 굉장히 좋아야 하고 세포들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루테인 성분이에요. 그래서 세포가 원추세포, 간상세포 이런 세포들이 있는데 얘네를 보호하기 위한 그 물질이 루테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루테인을 공급하면 우리가 조금 황반변성 이미 온 걸 고쳐낼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지연시키거나 좀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을 알아봤고요. 마지막 귀입니다. 자, 귀는요, 감각기관으로서 우리 한번 그려볼게요. 귓바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우리 뭐예요? 이거 고막이고, 그리고 망치뼈가 있고, 난원창이 있고, 이렇게 달팽이관을 지나서 이렇게 뇌에게 우리가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청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뇌에게 연결을 해주면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를 외이라고 하고 여기까지를 중이라고 하고 여기를 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어디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잘 듣지 못하게 되죠. 난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첫 번째 중이염이 있어요. 중이염은요, 저는 되게 신기했거든요. 저희 딸이 중이염이 너무 많이 걸려서 자주 걸려서 왜 그렇게 중이염이 오는 걸까? 일로 어떻게 들어갔지 세균이? 저는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중이에 목과 코와 연결되는 유스타키오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세균이 여기에 중이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은 올라오지 못하게 여기 면역들이 굉장히 많이 주둔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왔다라는 건 면역 기능이 약하다는 거라서요. 면역 기능을 올려주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잘 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이염. 아이들은 짧아요. 그래서 잘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 이명 있습니다. 이명은 귀신 소리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렇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굉장히 이명 때문에 힘들어 했었거든요. 진짜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한의원을 되게 많이 다녔었어요. 근데 이 이명은 귀신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귀에도 혈액이라는 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혈액의 흐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생긴 그 느낌을 받는 것을 우리는 이명이라고 해요. 뭐냐면 우리가 물이요 그냥 졸졸졸졸졸졸졸 계속 지나가면 사실 잘 듣지 못하는데 졸졸뚝 졸졸뚝 이렇게 되면 가다가 멈추고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런 소리들이 들릴 수 있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이명은 혈액순환의 문제예요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기력이 너무 떨어지면 내 몸에 이런 체력들, 기력들 이런 것들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이상한 소리다 하면서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도 높이고 약간 좀 쉼도 하셔야 됩니다. 병원에서는 소음 어플 주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약간 혈액순환, 오메가3 드시면서 쉬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세 번째, 이석증입니다. 이석증도 제가 겪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석증은요.
여기 방구리건과 정전기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요. 평형과 회전을 감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감각기관. 그러니까 귀에서 평형과 회전에 대한 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만든 기관인 거예요. 근데 그 기관에 정전기관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볼게요. 이렇게 정전기관이 있을 때 우리가 선모가 이렇게 있어요. 선모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감각 세포가 있어가지고 이 정보를 뇌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선모들이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이런 것들을 감각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모로서는 너무 미세하고 그러다 보니 여기다가 돌을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귀자, 돌석자 써서 귀이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몸에서 돌은요, 뼈처럼 칼슘, 마그네슘 이런 성분들로 여기에다 매달아 놨어요. 그래야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이런 것들이 잘 감지가 되잖아요. 얘가 감지를 잘 할 수 있도록요. 근데 제가 이석증이 오니까요, 천장이 미친 듯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을 못 잡겠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뭐지? 수분간 지속되는데 그때 정말 구토가 나오는 그런 느낌과 굉장히 이게 죽는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홍기봉 사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쯤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많이 먹고 잘 먹고 쉬세요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단백질과 칼슘, 마그네슘을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요. 여기 돌과 선모의 접합부가 단백질로 이렇게 접합이 잘 되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 돌은요, 제가 미네랄이 부족하면 얘가 이렇게 작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접합부가 있어도 잘 떨어지겠죠.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얘가 막 움직여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 눈으로는 하나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데 귀로 들어오는 정보가 움직인다라고 하니까 뇌가요, 이상하다,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해가지고 어지러움증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건데 이 부분은 굉장히 정말로 중요했어요. 잘 먹고 잘 쉬는 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재발하지 않거든요. 한 달에 단백질 4통 먹었고 칼맥 제품 3배로 먹었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한 달 동안 좋아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저는 다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은 계속 지금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먹고 잘 쉬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귀는 혈액순환과 미네랄을 잘 보충하시면 굉장히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4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순환계와 감각기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였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 혈관과 혈액 내용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